6월 27일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부동산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여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의 이러한 지적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의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던 이력에 비추어 볼 때 불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출간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과 정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그러한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평가는 뼈아픈 지적일 수는 있어도 불충하다기보단 오히려 충언으로 읽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미 수긍하신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대립이 길고 깊어질수록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깊어진 대립 양상으로 모든 것을 승패가 갈리는 승부로 인식하게 되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비판과 억지 쓰기를 구분해내지 못한다면 실패의 반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 모두 미래를 위한 소중한 경험입니다. 거듭된 실패로 어느 때보다 의기소침해져 있는 지금이야말로 비판에 그저 반발하기보단 실패와 비판 속에서 교훈을 찾아 더 나은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미래란 그러한 성찰 끝에 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이 다음 주부터 장마철인데 오늘 장마철은 아닌데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뭐 안 오네요 아직. 네, 아직 안 오네요. 쨍쨍합니다. 이게 아직 근데 한여름 아니다 싶은 게 지난주였나? 지난주 느꼈었나? 아무튼 이제 해가 쨍쨍하잖아요. 쨍쨍하죠. 여름에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뜨끈뜨끈해서 괴롭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거든. 예, 그늘에 들어가면은 바람이 아직 시원합니다. 네, 뭐 이게 뭐 시베리아에서 찬 공기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여름에 진짜 사실 바람만 좀 안 뜨거워도 견딜 만한데 원래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자, 이제 김진표 의장이 이제 27일 날 이렇게 회고록을 내셨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책 내용이 뭐냐면은 회고록이니까 공직 생활을 거의 50년 가까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20대 때부터 해가지고 쭉 해오신 거지. 그렇게 그 50년 공직 생활의 회고록이기도 하면서 이게 또 이제 박정희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지난 정권들을 평가하는 이제 그런 평가서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이렇게 총 10개 정권인가? 아니 9개 정권인가? 네. 예. 9개 정부를 이제 윤석열까지 하면은 10개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앞에 이승만과 잠깐 있었던 이제 윤보선 내각 정부 그때 제껴놓고 이제 빼면은 거의 우리나라 모든 정부를 다 다뤘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죠. 네. 뭐 그래서 이제 이 목차들을 한번 보면은 일부가 이제 박정희 정권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죽음과 잉크의 감각이라는 소제목입니다. 그리고 2부는 전두환 정권 시절 이제 테크노크라트의 시대. 전두환이 의외로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테크노크라트를 많이 많이 땡겨와서 썼다고 하죠. 그렇죠. 유명한 일화 있죠. 경제 수석이었나? 네. 그분이 나중에 버마 아웅산 테러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돼 있죠. 뭐 이제 전두환한테 브리핑하려고 하니까 나 잘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던져놨다고. 경제는 임자가 알아서 경제는 임자가 대통령이야 뭐 그랬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3부가 이념 너머의 보통 사람들 해서 노태우 정권 시절. 4부가 세계화의 조우 김영삼 정권. 김영삼 정권 때 사실 세계화라는 말 나오고. 그렇죠. 해외여행 금지 조치도 풀려 자유화되고. 네. 막 OECD 가입도 하고. 그렇죠.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대학생들이 돈 모아서 외국 나가자. 그때 유럽 배낭여행 이제 한창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5부가 28권의 대학 노트, 이제 김대중 정권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도 직접 정권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아마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나름 대담 같은 게 이만큼 분량이 나왔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6부가 너무 빨리 온 미래 노무현 정권. 네. 뭐 그렇죠. 노무현 시대가 너무 빨리 왔다. 뭐 그런 맥락 이야기인 것 같고 7부가 실리 일변도의 파국과 몰락 이명박 정권 이야기입니다. 8부가 우리 안의 파우스트 박근혜 정권. 그리고 9부가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의로운 독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소제목입니다. 그리고 10부가 우리가 축적해둔 것은 어디로 갔는가 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책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필로그는 뭐 정관용이랑 대담을 하셨다 뭐 그러는데 이게 참 그렇죠. 정의로운 독선이라니까 독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독재가 영상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김준표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인물평을 보면은 이것도 좀 지지자 입장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은 법과 제도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 안에서 행동했다. 그래서 이제 주장과 행동 기저에 논리적 결함이 없었기에 타협도 양보도 없었지만 정치에서 이런 태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의 원칙이 아닌 정치인의 결단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뭐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뒤에 덧붙이는 이야기들은 보면은 그 조국 사태 때나, 네, 그렇죠. 추인능 갈등 때, 네네. 이제 그 어떤 법적인 원리 원칙 안에서 이제 뭐 이를테면 장관한테 일임하고 그 대통령은 이제 간섭 안 한다 그런 원칙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뭔가 액션을 취했어야 하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주윤 갈등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잘랐어야 했다. 뭐 추미애를 자르든 윤석열을 자르든 했어야 네네. 했다. 아니면 둘 다 잘라버리든. 예. 둘 다 자르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지금 와서 보면은 네네. 아주 그냥 그 정치할 생각도 못하게 아주 그냥 짓밟아가지고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둘 다. 사실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었죠.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1대 정책실장 하던 이제 장하성 교수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예. 네. 둘 다 이제 보내드렸죠. 교체하고 엄청 충돌이 많아서 맨날 싸우니까. 예, 장하성 교수는 이제 네. 중국 그러니까 특사로 보냈나? 예, 그렇게 보내고. 괜히 그랬더니 또 김동연은 저기서 헛꿈 꾸고 있고. 경기도가 말이야 지금 뭐 부채가 지금 얼마인데 빚 갚느라고 좀 힘들어 죽겠어야 할 시점인데 정치질을 하고 있나 김동연은? 근데 뭐 나름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고 하죠. 뭐 고생이 많죠. 아니 근데 그 보면 뭐 이제 SNS에서 그 괜히 뭐 그 힙해 보이려고 네네. 뭐 유행어 쓰고 뭐 반말하고 이런 것도 보면 병신 같고. 그래요? 네, 그 계속 그 지금도 그래. 예. 그래서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뭐 큰 꿈을 꾸고 네, 있나 봅니다.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진짜 김동연이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8년은 해야 돼요 경기도지사. 하면서 지금 그 저기 뭐 이재명의 똥을 좀 많이 그렇죠. 치워줘야죠. 재난 기본소득으로 날려보고 그런 것도 다 떼오고 그 말고도 지금 보면 경기도 재정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세워야 될 거고. 네. 그리고 그 평화특별자치도 어쨌든 네. 그 분도를 하려고 하죠. 네.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그것도 나름 이제 김동연 지사가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대권 욕심 안 부리고 자기 일만 착실히 하면은 진짜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 더 하고 대선을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 봐서는 4년 더 할 생각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개딸들이 별로 김동연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얼마 전에 양문석이 또 그거 네. 했던가? 네. 그러니까 그 땅방울 수사 관련해가지고 경기도가 협조적이라고 뭐 한 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자료를 안 내줬대요. 그래,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고. 그런 식으로 양문석한테 까이고 그러니까. 네네. 뭐 아무튼 어쨌든 뭐 외줄타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래 보입니다. 별로 그럴 만한 실력은 없어 보이는데 솔직히
그 옛날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싸운 것만 봐도 보면은 뭐 아무튼 무슨 이야기다 이렇게 왔지? 그 뭐야 추윤 갈등 이야기. 예, 추윤 갈등. 예.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장이 이렇게 좀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님한테 뭐 말하자면은 너무 그 법조인적인 감각에 치우쳐가지고 정무적인 감각 없이 행동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논리적 정합성이 갖춰지고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그게 꼭 어떤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것도 뼈 아프다면 뼈 아플 수 있는 지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냉정한 평가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이것만 하면 또 이거 문재인 대통령 디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뭐 이를테면 이제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뭐 드렸던 말씀이 누차 이제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도자랑 일반 정치인이랑 혹은 일반 시민이랑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봐도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조직 자체니까. 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는 한국 정치나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으로 정당했고, 그다음에 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했는데, 또 불구하고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 먹힌 면이 있다. 뭐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회랑 정치판이 그걸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한국 사회는 한국 정치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그냥 법대로 했고 절차 다 지켜가지고 절차적 정당성 갖춰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하는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정합한 듯 논리적으로 충분히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안 먹혔다. 그래버리면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정당하는데 안 먹히는 사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그 원전 몇 호기였지 그게? 월성인가 이제 한울인가? 네. 그것을 이제 공사를 지속할 것이냐? 이제 중간에 그만둘 것이냐? 그 이제 그 시민들 모아가지고 예, 수기 토론을 해서 이제 결과가 진행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죠.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것도 보면은 반대하는 입장과 네. 뭐 원전을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이 네. 사실 각각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다 충분히 근거도 있고 예. 명분이 네. 탄탄하게 이제 갖춰지는 상태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도자 역할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선택을 안 되면 설득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설득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들어먹혔던 거지. CR도 안 들어먹히는 계층들이 있었던 거고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탓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지도자 입장이라면은 그래서 이제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김진표 의장님의 그 정치 스타일을 네.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적이 좀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면 공직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으면서도 국회의원 전에 네. 그 뭔가 정무적인 선택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유, 그 정치 짬밥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그 이제 국회의장 하실 때 네. 그 우리 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직불금이 아니고 그 민주당에서 그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뭐 몇 % 이상 떨어지거나 뭐 예. 하면은 그냥 정부가 일괄적으로 다 사라. 네. 이런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거기 이제 김진표 의장이 이제 중재안 내셨던 거 보면은 네. 비슷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 폭락을 했을 때 이제 뭐 어느 정도 사들이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약간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중재안이. 굉장히 이제 뭐 정부가 모든 걸 완벽하게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민주당은 그렇게 이제 법안을 밀어붙였는데 중재안으로 나온 거는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이제 양다리 걸친 거지. 네,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줄타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중재안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스타일은 법률안의 스타일은 민주당의 손을 되게 들어주면서 근데 이 법안 자체가 실제로 작동을 했을 때는 뭐 약간 이렇게 작동을
하는 순간이 많이 없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셨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말하자면 민주당이 명분은 살릴 수 있게 체면을 세울 수 있게 예, 체면을 세울 수 있게.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필요하고 위기 상황일 때는 작동할 수 있을 수준으로 이제 법안을 그렇게 이게 중재안을 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뭐 윤석열이 확 거부해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스타일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런 식의 지적은 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좀 부동산 이외에 이제 좀 이거는 뭐 정권 자체만 가지고 이제 아쉬웠다 얘기할 게 아니라 지지자들 전반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그때 이제 그 최저시급. 네네네. 제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자영업자들을, 거기에 대해서 불만 표하는 자영업자들을 심하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저도 뭐 좀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올리는데 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 최저시급 못 줄 거면은 장사하지 마라. 뭐하러 장사를 그렇죠. 하냐. 네. 뭐 사람 그냥 거저 데려다 쓰려고 하느냐. 네, 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를 보면은 자기가 자영업자가 되고 싶어서 자영업자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지금 그렇죠. 자영업이 네. 말이 자영업이지 실제로는 뭐 거의 반 타이에 의한 자영업도 꽤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 안 되니까. 네. 네. 뭐 취직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영업을 그러니까 하는 막 경우들이 뭐 50대 이렇게 해서 이제 퇴직하면 네. 자영업밖에 할 게 없죠. 웬만하면은. 그렇죠. 예. 네. 뭐 대기업 출신이면 뭐 이제 약간 협력사로 이렇게 꽂히는 비슷하게 이렇게 가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무한테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 붙잡고 계속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거지, 지지자들도. 네. 뭐 이를테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이제 펼쳐진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결국은 임금이 올라가면은 그 소비 행태도 더 풍성해질 수 있고, 그러면 자영업도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식의 선순환 구조를 이야기를 그걸로 설득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이기주의자, 그렇게만 몰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은 사실상 폐기가 됐고, 그러니까 폐기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렇죠. 폐기됐고 그것을 포용 성장으로 변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이밍 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고 당시에. 네네. 뭐 근데 지금 이제 그때 그렇게 막 푸시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반작용이 지금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최저시급 없애야 되는 얘기 나오고 있고, 아니면 차별 적용하자, 업종별로. 업종별로 차별 적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그때 너무 푸시한 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저시급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저시급 그러니까 뭐 단계별로 조금씩 올린 게 아니라 그때 갑자기 그렇게 올리는 그런 수준으로 올리는 작업 같은 거는 그냥 정부에서 공약이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런 명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동안에 너무 안 올려서 그때 이제 쌓인 거를 이제라도 올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명분도 있긴 했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좀 뭔가 큰 변화를 좀 크게 가지고 하면은 확실히 부작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사회적 대타협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분야별로 따져보면은 저도 이제 반일용직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명박근혜 시절에 많이 올랐어요, 임금, 사실. 공사판 같은 경우는. 특히 박근혜 시절에 팍팍 올랐어, 제 기억에는. 이명박 시절에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었거든. 그때는 아마 글로벌 충격이 있었던 시대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겁니다. 아무튼. 이명박 시절에는 거의 한 몇 년 동안 거의 동결되다시피 하다가 박근혜 때 들어와가지고는 해바뀌면서 하루에, 그러니까 일당이 뭐 5,000원에서 10,000원씩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박근혜 때 그렇게 시급 동결해가지고 임금이 많이 동결됐다.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아주 지엽적인 케이스고, 전반적으로 보면 다를 수 있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책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고 해도 설득 과정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설득 과정에서 꼭 정부의 역할만이 다가 아니라, 그럴 때 이제 지지자들이
좀 이제 힘을 발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캠페인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말하자면은 그 선거 때 선거운동 하듯이 사람들 붙잡고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는 점령군처럼 군 거야 말하자면은. 꿇어 안 따르면 이 새끼 뭐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온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데 네. 너 뭐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잘못됐다. 그거 언젠가는 그리고 이제 데려주고 말려받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정권 뺏기고 나면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장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이거 굳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디스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뭐 여러 각도 다각도로 생각해 볼 면이 있다. 네. 그리고 지지자의 입장에서도 좀 되돌아볼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이제 좀 덧붙이자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하면서 특히 2017년 대선 때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외연 확장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중원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님이 정권 잡으신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분명히 외연을 확장을 하긴 했어요. 정치가 많이 커졌죠. 그렇죠. 지금 국회 반 넘게 잡아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당원 수도 그렇습니다. 뭐가는 허수가 껴있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뭐 이제 한 200만 된다고 하나? 뭐 제1당이죠. 어쨌든 간에. 네네. 뭐 아무리 허수가 많다고 뭐 그 전화번호 뭐 짱깨들이 전화로 장난치거다. 뭐 유심칩이다. 네. 그렇다고 해도 그거 다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실제로 굉장히 덩치가 커진 정당이 됐고 외연 확장을 했어요. DJ 시절에 비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외연 확장이 과연 중원으로 갔는가? 중원으로 외연 확장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렇죠. 아니라는 거야. 결국 왼쪽으로 가는 거지. 네. 왼쪽으로 가면서 진보당 파일을 다 먹고 들어가면서 외연 확장을 해버린 그러니까 거지. 주요 지지층을 보면은 특히 이제 연령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네. 확연하게 나타나죠. 네. 민주당의 지지층 기반은 확고한 40, 50대 기반으로 돼 있고 반면에 또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고연령층 60대 이상과 그다음에 20, 30대에 이제 치중돼 있죠. 뭐 이제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중도 기반으로 확장을 한 정당이었다고 하면은 지난 총선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참패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뭐 실제로 이제 후보 면면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중도적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은. 네네. 그래도 우리 당 자체가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었고 중도적인 대안을 표방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그 전통 지지 기반이 중도로 확장된 그런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거기서 이제 딸려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중도를 표방하고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어필되는 부분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네. 같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분들이 많았을 수 있죠. 네. 나오는 분들이 많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남았더라도 뭐 차마 이제 따라 나오지는 못하겠는데 쟤네들이 그래도 맞는 소리 하네 해가지고 펴주는 케이스들이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민주당 지지층 기반이 왼쪽으로 확장한 그런 지지층 기반이었기 때문에 조국당이 이제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그 조국당 그쪽에 어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당이었으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하면서 중도 표방하겠다. 대통령도 중도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중도 표방해야 돼. 중도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 부분 그 민주당이 배신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민주당이 우리를 속였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뭐 옛날부터 그 얘기 나왔잖아. 뭐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것들이 보면 사실은 지지층이 중도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좌측으로 가야지. 이 얘기거든. 그런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그 문파 중에서도 이렇게 남아버린 그룹들은 사실상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전체도 왼쪽으로 또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확장된 기반을 가지고 더 넓힌 게 이재명이란 말이야. 사실 뭐 우리 지지자분들 보면은 정책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비판하시는 분들 대체로 보면은 네. 저보다는 왼쪽이신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그래도 용모저모 좀 그 가치 평가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따져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친 경향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군비 중간 같은 거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게 어디 봐서 좌파 정책이야. 막 무기 사들이고. 근데 이제 뭐 경제 정책 이런 거 경제 보는 정책도 뭐 국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특별히 좌파가 없어요. 이거 없어 반전주의자들 얼마나 많은데 반전주의 거기는 이제 소수잖아. 엄청 소수잖아. 우리는 이제 북한과 딱 마주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중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일단 잘 싸우고 봐야 된다는 이 심리가 국민 전반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웃기는 건 그런 것도 있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인드들이 장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이를테면 뭐 연애를 하고 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온 남친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남친을 군대에 보낸다든지 나중에는 이제 뭐 아들이 그렇죠. 자녀를 군대에 보낸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좀 생각이 바뀌는 경우들이 꽤 있긴 하죠. 네네. 그래서 참 여러모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불쌍한 지지자층이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이거 크게 보면 다 속였거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속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속이시게 하셨겠니? 뭐 속이신 건 아닌데. 중원으로 나갔는데 실패를 한 거죠. 말하자면. 예. 왼쪽으로만 확장을. 그러니까 결과치가 좀 그렇다. 예. 예. 왼쪽으로 나가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반으로 이재명이 저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거다. 그래서 또 이제 또 그렇게 또 놓고 보면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SNS에서 특히 보면 이제 총선 결과 가지고 아직도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잘못을 따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잘못 뭐 그리고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네. 있고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그 모든 거 그러니까 그런 잘잘못 하나하나 따지는 거랑 총선 패배의 책임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패배의 책임은 사실상 뭐 예전에 저희 총선 끝나고 나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구도적으로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판이 굉장히 나빠졌다. 그렇죠. 네. 이 지지층 기반으로 봐도 그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중도 기반으로 하려면은 진짜로 맨땅에 헤딩이에요, 이거는. 전통적 어떤 뭐 민주당에서 뺏어올 수 있는 중도는 없어. 그러니까 중도로서 가장 이제 단기간에 성공 사례는 안철수인데. 그렇죠, 안철수죠. 안철수도 결국은 그 민주당 까치밥을 먹은 거거든요. 까치밥 먹은 거기도 하고 좀 포퓰리즘적인 면도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적으로는 호남의 표를 많이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례표 얻은 거 보면은 이제 거기서는 약간 좀 중도 표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약간 중도는 모래알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 계속 붙잡지 못했죠. 안철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중도표를 일정 부분 흡수를 하니까 당시 민주당에서 내쳐지던 호남맨들이 보기에 저기 가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호남맨들이 들붙어 가지고 세를 더 키워준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여준 면에서 안철수는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거지 말하자면.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아쉽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가 말아먹었어. 왜냐면 안철수가 이제 그렇게 실패하고서 네.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흡수돼 버리면서 그렇죠. 그 표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냥 또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층에 가까워진 그런 흩어진 표가 돼 버렸다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이제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는구나.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런 시나리오도 쓰실 수 있겠죠. 뭐 새로운 미래 뽑았는데 나중에 결국 민주당이랑 합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우리도 좀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잘못 따지는 건 따지는 거고 그거랑 별개로 선거 패배에 관해서는 좀 다르게 시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너무 총선 패배 책임에 매몰된다기보다는 그거를 전당대회로 그냥 이어가는 게 그래서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전당대회 때 어떠한 정책 기조 아니면은 어떠한 정치 기조를 말하는 후보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로 이어가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우리 당이 제가 보기에도 제일 아쉬운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정체성을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당신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재명 반대에서 나온 사람들 모임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건 박사부랑 마찬가지야 정체성이. 네네네. 그 옛날에 그 친박연대랑 마찬가지라고 정체성이. 그렇죠. 그런 식의 정체성. 차라리 친박연대는 명쾌하고 아이씨 우리 박근혜 지지합니다. 박근혜 친해됩니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의 정체성이 뭔지 그 정체성부터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못 해주고 있다는 게 참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그 계기가 전당대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봐서는 뭐 큰 기대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하나씩 만들어 나가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이게 뭐 정체성이라는 게 한 번에 그렇게 딱 막 내가 정리해줄게 그래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막 규정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건 아니까 세상 그런 사람은 정치판 통틀어도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싸움거리가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는 토론거리죠. 네. 토론거리가 생겼을 때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규정되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도 좀 앞으로 좀 방송할 때 그런 어떤 뭐 우리 당의 정체성이 이거다 그게 아니라 그 청취자분들한테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보고 싶다. 뭐 네네. 그런 이제 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자. 대체 우리 정체성이 뭔가 우리 정체성을 뭘로 규정을 지어야 되느냐. 네. 뭐 이제 그런 앞으로의 어떤 뭐 방송 방향. 네네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시기가 그러니까 내용이 어느 정도 쌓이고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지면은 뭐 그걸로만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냥 조금씩 그냥 네. 섞어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연 하고요. 대표님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지역에서 그 지지자들이랑 모임을 가지셨는데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 인물을 쫓지 말고 이제 뭐 사상을 쫓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이제 그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보면은 뭐 크게 보면은 연 대표님 은퇴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도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죠. 쫓으라는 게 결국은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단순히 총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은 사실 뭐 이재명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표를 못 얻는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뭔지, 우리가 어떤 생각에 근거해서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 얘기를 총선 때도 했었는데 뭐 총선 때는 이제 뭐 지나간 거고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정신 없어가지고 잘 못했을 수도 있다 칩시다. 근데 이제 우리 어쨌든 간에 지금 정당으로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이 당이 단단해지려면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각자가 당원,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당원이실 테니까 각자가 이제 좀 우리 정체성이 뭔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딱히 할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뭐 전당대회 투표하는 거 말고 딱히 할 것도 없잖아, 뭐. 다들 트위터에서 보니까 막 지금 의욕 상실해가지고 뭐 이제 뻘소리 나고 하시는데 나도 그런데 근데 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뭔지, 네네. 어떤 세상인지 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쓸데없이 길게 좀 드리게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 김진표 의장님의 회고록이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연인을 건드렸다고 해야 되나? 네. 이게 이제 이게 며칠이야?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한 달 좀 지나가지고 22년 이제 12월 9일 날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이게 뭐 호텔이야? 호텔인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이제 국가 조창 기도회를 열었는데 이날에 이제 그 김진표 의장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윤석열이랑 독대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잠깐 이제 독대하면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때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 예방 노력을 하게 돼 있다. 이 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네네.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장관 본인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장관이 사표 쓰고 책임지고 사표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막 뚜렷한 뭐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렇죠. 액션이 네.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이 그 말이 다 맞기는 맞는데 근데 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강한 의심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김진표 의장이 되물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척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장이 회고를 하시기를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그거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이 믿기가 힘들었다. 윤 대통령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지면 꼭 참았다. 이거 그냥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국회의장이고 대통령이니까 좀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표 의장 성정에 이거 대놓고 말씀하실 분 같지는 않아.
근데 우회적으로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네네. 조언을 할 필요는 있었을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회고록이 나오니까 이게 또 기사화가 되니까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 조창 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개탄스러운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윤석열은 그렇게 이제 막 뭐 음모론에 이렇게 매몰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사고 관련해서 다양한 의혹을 전부 다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고 뭐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이제 입장을 내긴 냈는데 이게 구라라고 얘기를 안 했어. 일단. 그러니까 말이죠. 예. 이런 말을 하긴 했다는 거야. 야, 그런 걸 밖에다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다 밝혀왔는데, 결국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끝까지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으면서도 그런 건데.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제 김진표 의장님의 회고록에 따르면은 그 음모론 어느 정도 믿고 있기 때문에 못 잘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결국은. 이상민을 못 잘랐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잖아. 네. 쟤네들 의도에 휘둘리면 안 된다. 뭐, 일 저지를 뒤에서 사주한 놈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경찰 라인을 막 과감하게 손을 봤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구청장만 지금 재판받고 있죠. 구청장하고 그 용산 서장인가? 네. 뭐 그 정도까지였던가 하여튼 그 정도였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까지 나오니까 그 김진표 의장님이 28일 날 이제 페이스북에 또 이제 입장문을 내셨어요.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를 추가적으로 올리신 걸 보면 네. 저는 평소 의사정원 확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매우 김진표 의장님답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중한데 사실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지. 네. 이 안에서 보면 살짝 립서비스 좀 깔아주시고. 네. 그러면서 야 이 새끼야 숯골 유튜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받아 먹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또 공격하고 있거든 윤석열. 야 김진표 의장님은 그렇게 까놓고 이거를 그러니까 왕수박이라고 그렇게 지랄하면서 넙죽 받아 먹어? 네. 아 이런 애들이 양심도 없는 것들. 그러니까 애들 참 진짜 치졸해. 치졸합니다. 예. 지들 입맛 따라서 이렇게 변하나? 왕수박이 한 소리인데 그냥 흘려야지. 참 김진표 의장님 참 아깝다. 한 10년만 젊으셔도 좋을 텐데.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당이 어떻게든 모셔와가지고 뭘 해볼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 책이 그 전자책으로 안 나왔다면서? 아직 이북으로는 안 나왔더라고요. 곧 나올라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전 예약 같은 건데, 그러니까 네. 7월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인쇄 중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이북으로 안 나왔는데 이북으로 나오기 좀 희망합니다. 이 책도 한번 저희가 좀 다뤄볼 만할 것 같아요. 나오면은. 네. 정 안 되면 뭐 사야지. 뭐 그냥 종이책으로 사야지. 네. 이게 이제 뭐 딴 것보다 그 박정희 시절부터 쭉 정리해 놓은 거 그것 하나씩만 또 들춰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비판했다고 너무 이렇게 좀 그 가재미는 뜨고 보지 마시고. 가자미는. 네. 김진표 의장님이 제가 제 개인적인 평가는 거의 그 연대편미에 필적하는 그런 훌륭한 인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대통령 하셔도 괜찮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이분이 보신 그 우리나라 한국 사회 지난 50년간 어땠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충분히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나오면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다른 어떤 선입견 때문에 이 책을 배제하시는 우를 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한국일보에서 요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레리 다이아몬드, 이름이 성이 다이아몬드야, 이 사람은. 스탠포드 교수라고 합니다. 정치학 박사. 이분이랑 이제 대담을 나눈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뭐 기사 제목이 윤석열 이재명 싸움 지겹다.
양극화 막을 선호 투표제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터뷰 보면 이제 지금 현안에 관해서 말 찍고 있는데 다 제껴놓고 이 선호 투표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양극화라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미국과 비슷한 점이 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 내각제 전환, 비례대표 확대, 선호 투표제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임기도 지금 6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선호 투표제가 뭐냐? 이게 그 호주 등에서 이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 어떻게 투표를 하냐면은 뭐 지금은 이제 우리 후보 한 명만 찍게 돼 있잖아. 베스트 한 명만 딱 뽑는 네. 거죠. 찍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선호 투표제는 뭐 이렇게 호감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말하자면 기입을 3개 하게 돼 있어요. 네, 복잡해지겠죠. 개표도 굉장히 복잡해지겠고.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 누구,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뭐 3개의 항목 정도 1, 2, 3순위로 이제 기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표를 할 때 과반 후보가 뭐 1순위에서 과반 후보가 나와버리면 일단 당선이고, 만약에 1순위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제 선호도가 가장 낮은 후보를 탈락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후보의 표를 다음 선호도 후보들한테 배분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제일 꼴찌를 탈락을 시키면은 꼴찌를 1순위로 찍은 투표용지에 2순위, 3순위 그 후보들이 이제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2순위 표를 빼다가 다른 후보한테 주고, 뭐 3순위 표를 빼다가 또 다른 후보한테 이제 얼마간 이제 감산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되려면은 자기 열혈 지지자뿐만 아니라 아리까리하게 보는 사람들한테까지 호감들을 얻어야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한 명만 당선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한 2명, 3명이 당선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건 당선이 3명, 2명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당선은 1명이 되는데 표를 얻을 수 있는 자기 그 득표 기반이 굉장히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뭐 예를 들어 국힘당 우리 정치 상황에서 보면 국힘당 지지자한테도 뭐 2순위 표를 많이 얻으면은 당선에 유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더 노력하게 만든다. 노력하게 만들고 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제 구조적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투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보기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내각제랑 연동을 시키면은 또 이제 좀 더 그 연정할 때 좀 더 상대당에 대한 적대성이 더 줄어드는 면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당 지지표도 내가 일정 부분 흡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선이 되려면은. 네네. 그러면 어느 당이든 간에 막 대놓고 막 대가리 쪼개버린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는 없게 되는 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각제랑 궁합이 맞을 것 같은 네. 그런 대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제 내각제에 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내각제에 대한 그 반발 심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처럼 여소야대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는 윤석열 정부라면 차라리 내각제에서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게 나을 수 있다. 우리 맨날 탄핵 하니까 실제로. 네네. 그래서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제는 거의 없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 말고는 이런 대통령제하는 국가가 별로 없죠. 뭐 프랑스 정도. 일단 프랑스도 대통령이니까. 네. 근데 프랑스 총리 있잖아. 내각 총리 있지 않나? 프랑스도. 프랑스 내각 총리가 언급되는 일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항상 거의 대통령만. 그러니까 그 누구야? 맨날 그 마크롱. 네, 마크롱 얘기만 나오고 총리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프랑스 얘기. 그게 마크롱이 그 대외적인 활동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외치를 하니까. 급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총리가 있군요. 프랑스 총리 내각 총리죠. 내각 총리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임명제청권 있고. 네. 우리나라랑 비슷하구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권한이 좀 보장되어 있는 총리로 봐야겠네. 거기서 내각 총리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은. 우리는 대통령 하기 나름이잖아, 지금. 대통령이 권한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 그 그러니까 내각 임명제청을 총리가 안 들어주면 총리를 내보내버리죠. 잠깐만, 어디 보자. 우리나라 상당히,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대통령이 독점하는 일부 권한을 제외한 일상적인 국정 업무는 총리가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책임 총리제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하셨던 책임 총리제가 법적으로 이제
명문화되어 있는 데가 프랑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겠네요. 이제 법적으로 딱 규정이 돼 있으면은 그 의회에서 총리를 인준할 때 좀 더 이제 그 내각제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양당이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총리를 올리기가 힘들어지니까. 네네. 뭐 이제 아무튼 우리나라 대통령제 같은 대통령제는 뭐 그 주요 국가들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외에는 뭐 아예 그냥 뭐 싱가포르 같은 데로 네, 거기는 빠지죠. 거기는 독재 국가니까. 거기는 이상한 네. 국가니까 네. 유사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 다이몬드 교수는 뭐 이제 미국은 또 연방제라 가지고 우리랑 상황이 다르다.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캘리포니아주에서 거기서 이제 아예 세제도 따로 운영하고 네, 있고 네, 네. 연방세 외에 네. 그러니까 자체적인 그 법률이 있죠. 그렇죠. 미국은 진짜로 거의 그 연방 국가가 맞죠. 왜냐하면 주방위군 따로 주마다 군대도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군대도 네. 따로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한국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대통령제가. 굉장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각제가 차라리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뭐 저희는 사실 저희 그 나이브 TV 입장은 그동안에 내각제에 관해서 그렇게 우리는 막 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잖아.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하신 것도 있고 이거 맨날 머리털 듣고 싸울 거 차라리 그냥 내각제 일부 내각제적인 요소로 도입해가지고 의회를 좀 똑바로 만들자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저는 이제 그냥 아싸리 제대로 대통령제를 하고 네. 미국처럼 권한을 제대로 나눠가지고 하는 그러면 이제 그럼 프랑스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 프랑스나 네. 아니면 이제 미국처럼 그러니까 총리 없애고 정부 부- 대통령제로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대신에 국회도 상원 하원 이렇게 양원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저는 이제 좀 내각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는 주의지만 저도 이제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다음에 할 얘기처럼 이런 꼬라지들 때문에 내각제가 도입이 참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네네. 국민 전반에 의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고 비호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청래가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쩌다가 이런 사실 법사위 잘 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체로 행안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이 됐어요. 원장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끝내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25일 날 오전 10시에 그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이날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이 이제 개회 직후에 일어나가지고 법사위 안건 상정 등 의사 일정이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정청래랑 싸움이 난 거야. 싸움이 나가지고 개회 6분 만에 정회를 선포를 했어요. 정청래가. 네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해가지고 민주당 단독으로 독단으로 이제 방송사법 등 4개 법안을 그냥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법사위에서. 네. 그래서 이제 국힘이 이제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뭐 이거를 이제 법안 이소위로 넘겨가지고 더 논의하자. 당장 이렇게 호딱 그 처리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들어먹히지가 않는 거지. 사실 민주당이 이러려고 법사위원장 가져간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러려고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정청래가 이러려고 법사위원장 된 거고. 네. 법사위에서 이제 가로막히는 게 많으니까 빨리 그냥 본회의로 올려가지고 표결 때려버리려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뭐라고 말을 못해. 명분이 없어. 네. 안 그래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핑계 대는 게 합의 안 하고 한다고 본회의에서 합의 따위 없이 한다고 이제 하는 건데 아예 중간에 이제 법사위 단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네. 법사위 그러니까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서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표 배준영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를 윤리에 제소할 방침이다. 네, 법사위원장은 윤리에 제소한다. 이제 파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정청래 원장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보면은 그 6월 21일 날 그 해병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최상병 특검,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청문회를 열었어요 국회에서. 아, 네네네. 청문회 지금 하고 있죠. 옛날에 이제 증인으로 나온 그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 그 다음에 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그리고 또 해병대 그 뭐 대령인 한 명 증인으로 나왔는데 정청래가 이제 그 이제 좀 증인이 그 중에
그중에 누구냐? 전 국방비서관 이제 임기훈 이 양반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이 좀 그 답변 태도가 좀 불량하게 좀 티껍게 말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숫자를 말하는데도 감정을 실어서 의견을 실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겠냐 안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다는 소리가 질의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할 때 되게 이때 보면은 좀 질문을 공격적으로 많이 했거든. 민주당에서 아마 그랬겠죠. 예. 근데 좀 이게 좀 그 공격적인 게 좀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보기에 따라서 그런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이를테면 우리가 좀 티끌게 말한다고 그렇게 티끌게 답할래 그러니까 뭐 질문하는 거 봐서 이렇게 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가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그 전 비서관들이랑 뭐 전 장관 그리고 이제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10분간 퇴장하라. 그 되게 웃기더라고요. 예. JTBC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학창 시절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잠시 내보내는 것처럼 밖에서 성찰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는 것이라며 위원장 권한으로 일종의 망신주기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아,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지. 여기에다가 또 박지원은 예. 그냥 나갔다 들어오는 것만 되겠냐? 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아주 한 수 더 떠요. 나이 먹어가지고. 청문회에서 제일 멋있었던 사람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야. 그 막 그렇게 막 호통치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 그냥 그 착한 사람이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청문회였거든. 그때 청문회 보셨나? 아니요, 안 봤습니다. 저는 그때가 초딩 때였나 뭐 중딩 때였나 모르겠어. 초딩 고학년 때쯤 됐지 싶은데 그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청문회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청문회 길어지면 만화를 못 봐가지고. 그치. 항상 다시 그럴 때가 피크였거든. 네. 편성에 밀려가지고. 네. 맞은 것 같은 거 한창 해줄 텐데. 뭐 이제, 참, 그때가 정치 수준이 훨씬 높았어. 의회 정치 수준이.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이라는 거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뒤로,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려고 해도 뒤로 하고, 그렇죠. 앞으로는 카메라 있는 데에서는 좀 체면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사라졌죠.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들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또 일정 부분 지지층들이 열광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 어저께 정치신세계에서 이제 김선 전 행정관 나오셔가지고 네. 얘기했는데, 막 여러 언론사, 뭐 팩트TV도 있고, 네. 그 언론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팩트TV, 뭐 민중의 소리 이런 데에서, 네. 막 그런 것만, 자극적인 것만 해가지고, 막 얘네들이 막 사이다, 뭐, 그렇죠.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띄워주죠. 네. 영상 막 잘라가지고 엄청 올려주니까, 전부 그거 하나 영상 만들려고, 그렇죠. 일부러 네. 국회의원들이 오바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참 지나고 나서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부디. 효과도 없고. 네. 정말 진짜 짜증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원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죽어도. 그런 식이니까. 안 가죠. 네. 안 가. 갈 생각도 없어. 네. 이렇게 해도 이긴다는 뭔가 경험을 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정청래가 제소를 당했는데 정청래는 자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아휴, 이것도 참 법사위원장씩이나 돼가지고. 그러니까 위원장씩이나 돼가지고 네. 뭐 이런 애가 완장질이야 그냥. 내 말에 안 따르면은 다 그냥 제소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사실상 되게 웃긴 게 저도 몇 개 이제 편집된 장면들을 봤는데, 네. 아니, 위원장이 네. 자기가 이제 증인 불러가지고 자기가 그 법사위원인 것 마냥 막 질의를 해요. 네. 그런 다음에 막 규정을 합니다, 네. 자기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런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사이다 클립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왜 지가 하고 있어. 뭐 아무튼 정청래는 SNS에 이제 자기도 국힘의원들 고발한다면서 네.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국회야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돌아버리겠다. 거기다가 뭐 박주민도 지금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데 네. 그 양반도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박주민이 뭐 언제 그렇게 줏대 있었나?
아니 뭐 이렇게 막 증인들, 네. 뭐 참고인들한테 네. 소리를 지르고 뭔가 내 말에 토달면 막 승질을 내더라고. 이게 참. 그래서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는 뭐 본인들도, 그러니까 증인이나 참고인들도 네. 억울한 게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말은 들어봐야지. 예, 말은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시간 준다고 하거나 보통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회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내 말이 뭐가 틀렸어? 이러면서 막 엄청 고압적으로 찍어 누르더라고요. 큰일이다. 아, 그러니까 거기도 하여튼 완장질이 와 정청래 못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좀 딜레마입니다. 이런 국회의 이런 파행을 막으려면은 내각제가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내각제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려면 국회가 이런 꼬라지는 안 보여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입니다. 예, 진짜로.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어떤 뭐 천재지변이나 뭐 하다못해 전쟁이라도 나가지고 국가적으로 리셋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치 체계에 어떤 거를 택할래라고 저한테 만약 누군가 선택권을 준다면은 그럼 저는 내각제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어지러운 상황은 마치 예전 독일의 사례처럼 네. 뭔가 그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을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지금 당대표 연임하려고 하고 있고 뭐 아 진짜 해경궁이 전국 대의원이 되질 않나. 아이고 머리 아프다. 네 머리 아픕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짧지 않은 네. 작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제가 이제 대본에 보통 이제 코너 이렇게 섹션별로 나눈데 스몰 토크라고 해놓는데 이제 그냥 스몰 토크 이름을 바꿔야 돼. 네, 스몰 스몰 토크가 아니야. 와이드 토크 뭐 빅 토크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야 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등치가 이렇게 커지니까 뭐가 본 내용인지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 네네네. 이거는 이제 중간 광고가 네.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후원 댓글을 통해서 연지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리트 오드리님, 귀여운 감자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 그리고 웰컴퓨터 0079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 견적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웰컴퓨터로 연락을 주세요.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유튜브로 연락하면 사은품 별도로 챙겨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7월 이벤트가 시작이 돼요. 저희 업로드일이 이제 아마도 7월 1일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7월 이벤트에 또 챙겨준대. 안 그래도 유튜브로 연락하면 챙겨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웰컴 썸머라고 합니다. 7월 한 달간 이벤트 제목이. 이건 이제 7월 한 달간 새 PC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와, 이제는 100만 원도 아니네? 네. 이제 100만 원대는 좀 많이 챙겨줬고, 이번엔 좀 줄긴 했지만 모든 고객에게 지금 이제 그 사운드바랑 그 가죽 마우스 장패드를 이제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와, 본체 하나 맞출까? 이 장패드 꽤 괜찮습니다. 저도 쓰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거 이제 사실상 마우스 패드라기보다 컴퓨터 책상의 깔개에 가깝습니다. 크기가. 마우스 패드 그럼 보통 뭐 이렇게 그 공책 하나 정도 크기잖아요. 커봤자. 네네. 근데 이거는 뭐 가로가 한 40cm 그 정도 되고 아무튼 굉장히 넓어가지고 키보드 자리까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쓸모가 많은 가죽 마우스 장패드랑 사운드바 요거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100만 원 안 돼도 돼요 이번에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저께 그 영상 하나 올리셨던데 우리 컴퓨터에서 수리 영상을 올리셨어요. 안 그래도 그런 컨텐츠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침 또 그런 영상 올리셨길래 이제 타업체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고 수리가 들어가는데 좀 이제 그 타업체에서 좀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이제 군 거에 관해서 이제 좀 지적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사회 고발 영상이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해가지고 꽤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채널들이 있어요, 보면 실제로. 그 컴퓨터 매장 채널들 중에. 근데 이제 좀 거기서 좀 선 넘어버리면 막 서로 막 고발전도 하고 그러거든. 그럴 것까지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이건 정보 전달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네. 컴퓨터를 구매할 때나 아니면 수리 의뢰할 때 어떤 것들을 뭐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제 좀 뭐 그런 식의 어떤 정보 전달 차원에서 그런 영상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악덕 업체에게 네. 눈탱이 맞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상 보니까 내가 부산 살면은 가가지고 앞에서 괜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좀 다채로워지잖아, 대화가. 네네. 혼자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더라고. 내가 부산 살면 내가 저기서 앞에서 이제 말이라도 떠져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조금. 다녀오세요. 너무 멀어서.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_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라만까까 사장님이 이번 주에 이제 그 식빵용 냉장고를 구매를 하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내주셨던데, 그래서 아마 좀 식빵 본격 양산 체제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그 라만까까 그 제과들이 좀 계절을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은 상대적으로 비수기라고 해요. 아, 네네네. 뭐 이제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로 나가는 몇 가지 품목이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제외하면 여름엔 좀 구매가 많이 주는 반면에 이 식빵은 거의 지금 히트 상품이잖아. 네네. 그래서 식빵을 좀 식빵 생산에 좀 주력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식빵을 또 다시 뭐 출시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의 기대를 갖게 하는 이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또 얘네들이 또 욕을 하고 싶은데. 네네네. 뉴탐사가 이제 또 갑툭튀를 했어요. 예, 죽지도 않고 돌아온 각설이 같습니다. 얘네들 뭐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맨날 머리 찢고 싸고 소송하면서 뭐 돈 털리고 그런 꼬라지들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진짜로 돈 떨어져서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24일에 이제 뉴탐사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쌍방울 대북사업 수사 이낙연과 전남 연결고리,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사업 수사 이낙연과 전남 연결고리 착고도 덮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쌍방울이랑 연 대표님이랑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북사업 때 이 관련한 기업들 그런 사람들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덮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화영이랑 쌍방울만 조지냐? 얘를 조져야지. 이낙연까지 연결이 되는데 얘네들 주장을 이제 감춰주는 거냐? 쌍방울 몸통이 이낙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대장동이랑도 이어지거든요, 사실상. 네네. 여기서 이제 거론되니까 KH 그룹이라는 이제 그룹이 나와요. 이 KH 그룹의 산하 그 계열사 중에 장원테크라는 데가 있어요. 장원테크는 그 마그네슘 가공 회사인데 이쪽으로 좀 이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KH 그룹이 이거 예전에 대장동 때 나왔었거든요. 거론이 됐던 기업이거든. 근데 얘네들도 좀 구려. 네네. 계속 인수합병하면서 회사 키워온 회사인데 막 주가 조작을 했네 안 했네 그런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쌍용자동차 쌍방울에 인수하려고 할 때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했던 얘기거든. 그렇군요. 원래 김성태랑 이 KH 그룹 배회장인가 이 사람은 둘이 친구야. 아, 네. 그러면은 이 배 회장이라는 사람도 좀 이 주먹 출신인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둘이 이제 친분이 있대. 원래 친분이 깊대.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장원테크라는 데서 그 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한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신언용. 신언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대피해와 연관이 있다는 거야. 뭐 이제 이 뉴탐사의 주장은 그러니까 전남 영광 출신의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동기다. 같은 학번. 네. 그리고 또 영광군 향후에다 뭐 그러면서 영광 초등학교 동창회능에서 둘이 이제 원래 친분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전남도가 2018년 5월달에 이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전남도가 이제 마그네슘 그 자원이랑 연계해가지고 마그네슘 소재 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2018년에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슘 조달을 이제 북한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쌍방울이 추진하려는 대북 사업이랑 연계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2019년 2월 21일 쌍방울 임원들이 이제 카카오톡 대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전라도 공무원을 포함해 거의 사찰단 수준으로 해외 출장을 다닌다. 이게 이제 쌍방울은 전남도랑 이제 연계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 톡 내용을 근거로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총리님이 그 22년 그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지원 유세 다니셨잖아요. 네네. 이때 이제 그 영광에서 지원 유세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하얏트 호텔의 주인이 바로 영광 사람. 이라면서 이제 배상윤이 KH그룹 회장이거든. 네네. 배상윤을 이제 영광에서 배출한 사업가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이제 이 KH그룹과 쌍방울이 이제 연관이 있어 보이는 거는 그 쌍방울 대북 사업 수사 과정에서도 나온 게 있고 또 이제 대장동 수사에도 언급된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관련 기사를 하나를 보자면은 22년 12월 21일 날 노컷뉴스에서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대장동 쌍방울 자금 추적하다 보면 나오는 KH그룹 왜?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KH그룹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냐면은 화천대유 그 대주주 김만배의 자금 흐름에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김만배가 2019년 4월에 그 대장동 분양 대행업체 이희성에게 송금한 109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이 건설업자 나석규에게 흘러 들어갔는데 나석규가 2019년 말 그 상장사인 대한금속 인수에 뛰어들면서 KHENT라는 이제 컨소시엄 지분을 사들였다고 해요. KH. 그러니까 이 KHENT가 나중에 지금 이제 KH건설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또 이 KHENT는 2019년 4월에 쌍방울의 페이퍼 컴퍼니이자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착한 인베스트먼트에 20억 원을 빌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장원테크 이야기 나왔잖아. 네네네. 신원용이 사내이사로 있다는. 네. 장원테크도 같은 시점에 그 착한이 인베스트먼트에 30억 원을 또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쌍방울이랑 그 KH랑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쌍방울이 돈이 필요할 때는 KH에서 꽂아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KH가 돈 필요하면 쌍방울이 꽂아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계속 돈이. 그러면서 이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성태랑 배성태가 친분 관계로. 배상윤. 배상윤이 배성태. 그리고 배상윤이고, 근데 김성태, 배성태 이렇게 잘했구나. 김성태랑 배상윤이 이제 친분 관계로 KH그룹과 쌍방울이 필요할 때마다 상대 회사에 돈을 대는 방식으로 상호 이익을 꾀해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좀 적지는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쌍차 때도 쌍용차 인수하려고 했을 때도 컨소시엄 고생해서 같이 먹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어쩌라고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25일 날 최성 수석 대변인이 이제 국회 그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하신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음원자를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비대위원이면서 수석 대변인인 최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릴 내용은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기소 물타기를 위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새로운 미래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유튜브 채널 뉴탐사가 어제 방송을 통해 검찰이 쌍방울 대북 사업의 연결고리가 이낙연 전 새로운 미래 대표라는 것을 알고도 덮었다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오로지 이낙연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한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뜬금없는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최근 대북 송금 관련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되자 이를 물타기하려는 의도의 방송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새로운 미래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민형사상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튜브 뉴탐사는 방송을 통해 쌍방울 대북 사업 추진 시점인 2019년 2월 쌍방울 자회사 중 한 곳이 신원용 변호사를 영업 담당 총괄 이사로 영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신 변호사가 이낙연 전 대표와 동양 출신의 대학 동기 동창인 특수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쌍방울 대북 사업의 배경에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 아니라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 전 대표가 있었는데 검찰이 이재명을 엮기 위해 이낙연과 쌍방울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 모두 전남 영광 출신의 대학 동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연령대 차이가 있는 데다 졸업 후 행보가 달라 향후의 행사장에서 1년에 한두 차례 만나 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정치인이 행사장에서 의례적으로 만났던 사이의 인물을 두고 특수관계라고 운운한다면 이는 악의적인 과장입니다. 또한 뉴탐사는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표와 신 변호사가 같은 법성면 출신의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둘 다 영광향후회장을 역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방송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전 대표와 신 변호사의 고향은 각기 법성면과 영광읍으로 다릅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삼덕초, 신 변호사는 영광초를 각각 졸업해 출신 학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는 영광향후회장을 역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기초 취재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방송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 및 국무총리 시절 역시 대북 사업을 담당한 적이 없습니다. 전남지사일 때는 대북 사업 담당 부서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2015년 전남의 미역과 함경북도 명태를 교환하자는 제안을 한 땅끝 협력 사업이 유일하게 추진한 남북 협력 사업입니다. 이는 북한의 무반응으로 성사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시절에는 대북 문제를 청와대가 주도했기 때문에 총리나 총리실이 나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프레스센터 준비 상황을 둘러본 것이 전부입니다. 무엇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쌍방울 그룹 및 임원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KH그룹 배상현 회장은 동양 출신이긴 하나 여러 기업인과 만나는 공식 행사에서 만나는 것이 전부일 뿐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교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뉴탐사에 묻습니다.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짜맞춰 무리의 방송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 유죄 판결을 두려워 물타기를 시도한 것입니까? 친명 나팔수를 자임해온 해당 유튜브 채널이 이재명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가득 채운 방송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악의적 루머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도 일단 틀려요. 보면은 뭐 영광 출신이고 뭐 향후에네 뭐 저기 초등학교 동창회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신 변호사랑 이낙연 대표가 그 영광 출신인 건 맞아요. 두 분 다, 두 양반 다. 근데 이제
일단 나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영광 향후에서는 만나겠지. 그러니까 향후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만나가지고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였고 또 이제 뭐 그 뉴탐사는 지금 보면은 이낙연 대표랑 이 신 변호사랑 같은 법성면 출신의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광 향후회장을 역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 이낙연 대표님 고향은 법성면이고 이 신 변호사는 영광읍입니다. 고향이 일단. 그래서 고향이 일단 다르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삼덕초등학교를 나왔고 신 변호사는 영광초등학교를 나왔다. 그 초등학교 동문회에서 뭐 만날 일도 없는 거야. 초등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연 대표님은 영광 향후회장을 역임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렸어. 근데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동양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 네네네. 고향을 따져보면 같은 고향은 아니고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은 뭐 동양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사실관계까지 막 사실인 것처럼 이제 얘네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 나이대가 차이 나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도 특별히 마주칠 일도 없었고 그랬다는 건데 어떻게들이 엮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정말로 이 KH그룹 혹은 이제 뭐 신원영이랑 청탁 관계를 했다는 청탁 관계가 오갔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 기록이라도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던 뭐라도 있든가. 그렇죠. 뭐 아니면 이제 이 공동체로 볼 만한 어떤 그 이해관계가 성립이 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전남지사 및 이제 총리 시절에 대북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으시고 전남지사일 때 딱 한 번 했다고 하죠. 딱 하나 뭐 이제 명태랑 그러니까 전남의 미역이랑 함경도의 명태를 교환하자. 네. 그래서 이런 땅끝 협력 사업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이 그냥 아무 반응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뭐 북한에서 마그넷 사이트를 들여가지고 그 장원테크 통해서 마그네슘으로 이제 가공하는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2018년 일단 연 대표님이 그 전남도의사 시절도 아니고 총리셨죠. 총리셨죠. 예.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실은 대북 사업에 아예 그냥 뭐 일절 숟가락 얹은 적도 없어요. 관여를 안 했어. 왜냐하면 그건 대외 정책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책임 총리대로 총리한테 권한을 줬지만 대북 사업 관련해서는 권한을 준 게 없거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전혀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뭐 그 지역적으로 약간 가까운 지역에 고향이 가까운 지역이었다. 그 다음에 같은 서울대 출신이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는 게. 근데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연계가 돼 있다.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그 예전에 이낙연 대표께서 조국을 죽였다고. 네. 그러니까 최성해랑 뭐 엄청 뭐 각별한 사이있냐. 그렇죠. 그 사진 한 장 찍은 거 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KH 배상윤 회장이라는 사람하고도 그냥 오며 가며 어떻게 행사 때나. 그렇죠. 뭐 사진 한번 못 찍을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지역 기업인이니까 뭐 이렇게 지역 유세 때 뭐 맥락에 따라서 언급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 별로 없는데 굉장히 유명한 기업가 있다. 우리 동네 출신 중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기업 회장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 22년 6월이잖아요. 이재명이 주축이 된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KH그룹이 이때 이재명한테 적대적인 관계였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아닐 거 아니야. 대장동으로 연계된 회사인데. 참, 이 새끼들 진짜 어우,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지금 법적 그 절차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고소를 할지 지금 검토 중이신 것 같은데 뭐 전당대회 준비하고 하느라 이래저래 좀 당 안팎으로 좀 어수선하겠지만은 초장이 잘 잡아야 돼. 이건 진짜로 이제. 그동안에 너무 많이 흘려버려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이 강진구지. 예. 이 사람이 뭐 아직도 기자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기자입니까? 오죽하면 경향에서 잘랐겠냐고. 이 수준이니까 자르지. 그렇죠. 지긋지긋하다 진짜. 정말 법의 심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름을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최성해랑 엮었을 때랑
너무 똑같아. 이거 지금 다른 언론사 한 군데도 지금 퍼다가 안 쓰고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시민언론 민들레 같은 데서는 모르겠다. 퍼다가 기사 나올 추가 기사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민들레 아니면 뭐 굿모닝 충청이지. 네, 그렇죠. 굿모닝 수정에서는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네. 벌써 역시. 뭐 걔네들은 이제 뭐 주요 언론사가 아니니까. 근데 주요 언론사는 한 군데도 이거 손 안 대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럼요. 같은 동네 사람이다. 일단 나이대가 다르기 때문에 친할 일도 별로 없는데 같은 동네 사람이다. 또 서울도 같이 나왔다. 얘네 이제 이래놓고서는 뭐 추가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유 슈퍼챗 많이 쏴주세요 뭐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엮잖아. 나랑 박근혜도 엮을 수 있어요. 나랑 이재명도 엮여. 위험한데. 성남 안 좋은데. 내가 성남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코리아한테 안 좋은데. 막 같은 동네 사람이 되려고 막. 그러니까. 동호랑 같은 동네로 엮으면 되겠다. 동호랑. 동호가 내 친동생 그 고등학교 동문이야. 그러면 심각하지. 그럼 이재명이랑 바로 라인 생기는 거지. 가능하겠다. 나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대처해봤자 사실 뭐 속 시원한 결과가 당장 나오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즉각 대처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건 진짜 이게 바로 일벌백계인데 네. 실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덕천 위원님 좀 고생 좀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당원분들은 이미 충분한 관심과 분노를 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관심 부탁드린다 그런 말씀 굳이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뭐 저출산 특집 한번 하자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그랬었지요. 막상 준비를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둘 다 뭐 자식이고 뭐 개뿔도 없는데.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저출산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에 치읓도 모르는 새끼들이 무슨 저출산 타령이냐. 네. 뭐 이건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국민필자들이 병영 생활에 관해서 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민망하고 송구스럽다. 근데 저희는 이제 다만 지표만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우리가 뭐 육아의 고통을 알겠어요. 육아의 즐거움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 솔직히. 네. 이 나이를 처먹고도 말이지. 그렇습니다. 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하면서 이번 주 화요일이었네. 이 윤석열 정부발 또 한심한 소리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거의 뭐 저출산 대책인가? 저출산 대책에 뭐 도움을 주겠다면서 네. 갑자기 뭐 초등학생 야자를 시키겠다고. 집에 그 초등생들이 집에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출산이 높아진다는 그런 뭐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랬나? 아무튼 그딴 소리를 근거로 삼으면서. 그거 뭐 어디서 무슨 연구 결과를 봤는지. 그리고 뭐 최저임금 폐지는 또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런 좀 얼척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마침 우리가 저출산 특집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뭐 또 반대 진영에서는 보면 이제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 케이스나 뭐 핀란드 케이스를 들면서 이제 저출산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저출산의 실상은 어떤지 혹은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에 정부에서 제시한 뭐 대책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유럽 많이들이 이제 언급하는 프랑스나 유럽 케이스들 보면은 한 최근 한 20년 정도의 이제 동향을 이제 지표를 이제 그래프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면은 이거 게시판에 올리면 도움이 될까? 그거 제가 그린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럼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월드뱅크 데이터고요. 네. 예. 자 이제 BC님이 그것도 월드뱅크에서 데이터를 따와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몇 개 국가를 제가 네. 따왔죠. 그거 이제 참고하시라고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그거. 네네. 이제 이 관련 그 추이들을 보면은 뭐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저출산 그 기류라는 게 대체로 요 근래 최근 한 2, 3년 들어가지고 약간은 그 하락세가 정체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그런 그래프 이제 모양이 나와요 보면은 그 이제 계속 하락세였다가 중간중간 약간 반등점이 있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프랑스도 특별히 지금 보면 저출산을 막았다. 저출산에서 다시 출산율이 올라가는 추세로 반등됐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그런 그래프 모양은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국가들이 네. 이제 약간은 이제 참고가 될 만한 거는 뭐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다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만큼 심하게 안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상대적으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유럽에서 굳이 이제 그나마 그 출산율이 반등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면 핀란드나 스웨덴 정도. 근데 이것도 굉장히 반등이 뭐 극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락세에서 거의 이제 뭐 정체기로 접어들었다가 살짝 올라간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저출산을 극복한 국가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주식으로 치면은 네. 저점 찍고 이제 반등하나? 네. 막 가자 막 이런 느낌. 근데 일어나 올랐고 막 그런 거지.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오를 기미가 보일까 말까 이런 수준인 거지. 반등하나? 그렇죠. 이런 거죠. 유럽 주요 국가 중에 어느 나라도 저출산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지표들을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해인이 뭐 주장했던 그런 어떤 유아 기본소득 같은 거에 대한 근거로 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일단. 그 점을 먼저 짚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출산율 그래서 추이를 또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좀 그동안에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은 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네. 왜냐하면 시작점이 너무 굉장히 출산율이 높았거든. 확 끝납니다. 6명인가 뭐 그렇죠. 60년대 네, 초반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제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꽉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 약간의 그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가 대략 한 IMF 들어서부터였나? 그때 이제 조금씩 다시 떨어지는 추세로 갔다가 2015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IMF 때라기보다는 그냥 김영삼 정부 때까지 그러니까 네. 한 94년까지죠. 네. 그냥 급전직하합니다. 네. 급전직하하고 사실 IMF 때 와서 아주 약간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구나. 84년까지 이제 급전직하를 하다가 그거 이제 산하 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캠페인을 진짜 빡세게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네. 그런 다음에 이제 84년에서 이제 88년 접어들면서 살짝 한 92년까지 이제 2.0 2명대 합계 출산율 2명을 향해서 가다가 네.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네. 92년 이후로 다시 이제 감소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서서히 감소하다가 IMF가 있었던 해 네. 98년 근처로 해가지고 한 2002년까지 네. 살짝 가팔라지는 네. 출산율 감소가 이제 가팔라지는 네. 그런 추세가 잠시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고서 이제 2006년, 네. 2007년까지 네. 또 아주 약간 반등할 것처럼 보이다가 반등 못하고. 네, 반등 못하고 약간 이제 횡보 비슷한 네. 느낌으로 가다가 2015년 이후에 네. 작년까지죠. 23년까지. 이 네. 데이터에는 23년 거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네. 23년까지 이제 쭉 감소해가지고 지금 1.0 밑으로 급감했죠. 상당히. 내려왔죠. 근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을 놓고 보면 확실히 모두 다 지금 출산율이 위기 수준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 위기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높을 때는 막 진짜 거의 지금 뭐 동남아 일부 국가나 아프리카 수준이거든요. 네. 이때는 6명이니까. 6명. 지금 뭐 아프리카 국가나 이제 그 동남아 국가 일부 국가가 한 네. 5점 몇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출산율 지표를 보실 때 이제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게 이제 그 똔똔이 2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2가 이제 베이직 2가 그냥 현상 유지. 그렇죠. 현상 유지되는 인구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가 2명이니까. 네네. 둘이 합쳐 하나만 나오면은 0.5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한 명 주는 거니까 2가 이제 2가 그 현상 유지고 2 밑으로 떨어지면 일단 인구 감소 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보면은 출산율이 대체로 한 1 언저리예요. 1점 얼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1.5와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는 1.5와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 나라들도 사전에 인구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가파르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는 1이 뭐야 이제 0.5가 되냐 만에 그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뭐 지금 국내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출산율 높았던 이제 도시 그러면은 저기 어디야? 세종이거든요. 세종. 세종이 지난해까지 재작년까지 1.1을 넘었었어요. 출산율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0.87까지 또 거기도 떨어졌어요. 세종도.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건 국가적인 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인구 위기가 아니라 출산율 위기가 아니라 출산율 재앙이라고 저는 명명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수준이면은 한민족이 사라지냐? 네, 정말로 사라질 수도 정말로 뭐 사라지는 만에 논할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에서 진짜로 맨날 저 국회에서 이렇게 머리채 잡고 싸울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전쟁 터진 거거든. 말하자면 전쟁에 비유하자면 전쟁이 난 상태예요. 지금은 네.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경각심을 국민들한테 불러일으키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 도무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그러면 뭐냐? 이제 국가에서 일단 이 위기를 캐치한 건 꽤 됐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런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구를 설립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구가 뭐냐 이걸 한번 봅시다. 일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말씀해주신 대로 2005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참여정부 때문에. 결국 이제 참여정부 때 네.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3년 10월부터 이런 고령사회 대책을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여정부 안에서. 네. 그래서 그때 2003년에는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 고령화 사회 대책 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2004년 2월에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이 되고 네. 마지막에 이제 2005년에 아예 이 기본법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이제 2008년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에서 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간 이제 격화됐었는데 네. 2012년에 다시 환원을 합니다. 이명박이 감이 없네. 그때 이제 이명박 약간 정부를 그래서 축소시킨다고 그래서 참여정부에 대해서 참여정부 하는 건 다 반대하는 그런 성향도 네, 있었고 많이 이제 막 통폐합을 하죠. 네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네. 나중에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8월에 이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사무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직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좀 더 이제 두텁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비를 한 거네요. 위원장인데 대통령만 이거를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은 워낙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혹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이 조직이 돌아가야 되니까 부위원장직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임명을 해서 그러니까 상설기구화 시키면서 이 조직이 계속 돌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때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게 5개년에 해당되는 게 발표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총 4차까지 문재인 네. 정부의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까지 4번의 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텀으로 이제 5년 텀으로 5년을 전망하는 기본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네요. 5년 맞습니다. 단위로. 네, 그래서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자, 이게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기본 계획도 방대하고. 네. 그래서 약간은 저출산 해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 좀 정리를 했어요. 네. 1차 기본 계획에 이 저출산 고령사회로 가는 이 원인이 뭐냐? 이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서 오냐? 그래서 소득 및 고용이 불안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해지고 네. 그다음에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부담이 증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결혼관 또는 자녀관 등의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서 이런 사회 경제적 환경과 가치관 변화에 따라서 결혼을 늦게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해도 출산을 좀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이게 저출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2차, 3차, 4차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원인에 대한 분석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적인 대응도 정책 방향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기본 계획에서 나오는 결혼 및 출산의 기피 이유 이런 걸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렵고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과 이제 양육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네. 결국 1차 기본 계획 당시에 삼은 그 원인과 상당히 유사하게 하죠. 그래서 2차 때는 이제 당연히 바로 전회 1차 때 이제 기본 계획에서 내세웠던 어떤 정책적인 한계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은 정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좀 낮았다. 그러니까 정책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게 막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지는 못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데 약간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육 지원이라던가 그다음에 네, 네. 이제 노령층 기초 노령연금에만 좀 편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육 제도 개선이라던가 주택 제도 개선에는 좀 미흡한 점이 보였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렇게 나서면은 좀 민간에서도 뛰어들어야 되는데 민간 부문의 참여 부족으로 이제 효과가 좀 반감됐다. 뭐 이제 주로 이제 경력 단절에 관해 가지고서 네, 기업들의 이제 맞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게 이제 이 참여정부 때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제도는 만들었는데 기업이 안 따라주니까 그거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출산을 하신 분들의 거의 네. 절반 가까운 48%가 경력이 단절됐다고 네, 그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3차도 건너뛰고 3차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네네. 이제 4차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 저출산의 원인 분석을 한 거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됩니다. 네. 큰 흐름은 똑같은데 그래서 사회 경제적 원인이 네. 있는데 이런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 그러니까 뭐 소득 고용 불안정 이렇게만 표현한 게 아니라 임금 격차, 그다음에 고용 안정성 차이에서 오는 이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업은 괜찮잖아. 거기는 그렇죠. 네. 육아휴직도 잘 하고 요즘 뭐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제 후배들을 보면은 아버지도 네. 뭐 거침없이 이제 육아휴직 딱 써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이렇게 회사 좋은 데 다니시는구만. 아, 좋은 데 다니죠. 좋은 데 다닙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아니, 부럽더라고. 애도 없으면서 뭐가 부러워. 아니, 그러니까 놀잖아. 나는. 그게 노는 거냐고 집에서 애 키워 보려면 얼마나 빡센데. 그런 아니야. 소리 하면 욕먹어. 아니, 평소에 얼굴도 못 보던 애가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몇 개월 좀 지나면은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 그건 좀 육아휴직 빙자해가지고 탱탱탱탱 노는 것 같은데 그 부인한테 많은 그 육아 부담을 가중 다 짊어지고 자기가 노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서로 오프데이를 하루씩 갖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전화 가지고 형, 술 한잔 하시죠. 애가 가끔 연락 받아서 그런 거지. 그 사람도 빡세긴 빡셀 거야. 애 보려면은. 그렇죠, 빡세죠. 그래도 그게 어디야? 에이. 평소 때는 얼굴도 못 봐. 아니 회사 다니는 게 편해. 그래도 집에서 애 보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얘기를 했고, 이런 이제 이중구조에 의해서 노동시장 격차가 생기고, 네. 야, 그러니까 회사 이렇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생활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취업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 좋은 취업을 위해서 교육 경쟁 당연히 뒤따라오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은 결국은 결혼을 아예 안 하던가, 결혼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던가,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의 정부들이 어떤 그 문제의식이라는 건 쭉 나눠놓고 보면은 어떤 단순히 이제 뭐 액수의 문제가 그 돈 문제였으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히 돈 문제로 좀 더 치중한 경향이 있는 반면에 혹은 이제 경력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문제까지 곁들인 돈 문제로 본 경향이 있는 반면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격차라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들. 네. 그 실질적인 뭐 불평등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뭐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의 격차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성차별적 노동시장. 네. 네.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 바뀌었죠. 그러니까 좀 여성 타겟팅된 이런 표현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 네. 그다음에 이제 돌봄 시스템이 이제 좀 아직 고용 친화적이지 않다. 뭐 이런 지적도 이제 4차 기본 계획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 방향을 이제 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본 관점부터 이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개인을 바라볼 때 어떤 노동력 아니면 그렇죠. 뭐 생산 네. 이런 관점으로 봤다면은 이제 개인의 삶을 타겟팅해서 이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좋아져야 이제 뭐 출산도 하고 네. 아이도 낳고 이럴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다음에서 이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함께 돌보는 사회. 네. 그래서 아이의 기본권도 보장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네.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건강한 노후. 네. 나이가 많아져도 기본 생활이 보장되고 또 원한다면은 일도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생산에 능동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방향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저출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한 게 타이밍이 내년 정도에 이런 기본 계획, 제5차 기본 계획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네, 25년. 네. 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시동을 뭔가 걸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뻘소리 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야자나고 뭐 케겔 운동 뭐 이런 거나 그러니까. 하고 있고 말이죠. 뭐 이상한 네. 별 쓸모없는 마치 성관계를 사람들이 많이 안 해서 애가 줄었다 이런 식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뭐 남자가 안 서서 뭐 안 되는 것 마냥 웃깁니다. 자, OECD 한국은행 보고서가 하나 이제 23년에 나왔는데요. 네네.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 효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8가지 정책 파라미터를 이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층 고용률, 그다음에 실질 주택 가격, 그다음에 GDP 성장률, 도시 인구 집중도, 네.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네. 그다음에 혼외 출산 비중,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도 아이를 낳는 거.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의 비중, 그다음에 이제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이용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네네. 이 8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경제적 요인으로 보면은 청년층 고용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실질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상승했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보면은 도시 인구 집중도가 떨어지고 혼외 출산 비중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올라갔다. 네. 그리고 이제 제도 정책으로 보면은 당연히 정부 지출이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은 출산율이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늘어났다. 이게 이제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쫙 모아가지고 네. 따라가 보면은 이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것들은 네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장에 이제 힘이 실릴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늘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육아휴직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청년들 고용이 잘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집은 좀 싸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도시로 몰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 소멸도 막아야 되는 거고 말하자면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도시로 왜 몰리겠습니까? 일자리 때문에 몰리잖아요. 일자리랑 인프라가 집중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은 떨어지는 거고 네. 그 대신에 도시로 사람이 몰리면 도시 주택 가격은 올라가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지출 확대해야 되고 육아휴직 이용률을 올려야 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건 이런 거죠. 혼외 출산 비중이 늘어나야 되나? 이거는 그냥 사실 유럽 같은 데는 프랑스 같은 데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권장한다기보다 제도적으로 혼외 출산도 혼외 출산에서도 아이의 신분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지. 맞습니다. 딱히 뭐 혼외 출산을 권장한다. 야 결혼하지 말고 애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란 거지. 그렇죠. 예. 네네. 대신 이제
우리나라는 만약에 혼외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딱히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 아직 그 좀 부족하거든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어떤 이제 정책적인 지원들이 없진 않은데 근데 한부모 같은 경우도 결혼했다 이혼하는 거잖아. 아니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가? 이제 미혼모 케이스들 있잖아. 이제 그런 어떤 그 복지 서비스가 없진 않아요. 근데 제도적으로 좀 더 키워줄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네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 중에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역할이 이제 큰데 특히 이제 이 가족 관련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야 된다는 면에서 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용혜인이 네. 뭐 아동 기본소득 네. 이러면서 네. 한국경제원 연구 보고서 네.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그것도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소득 수준을 3등분했을 때 네. 네. 1분위가 제일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 네. 2분위가 중간, 3분위가 이제 소득이 제일 높은 층인데 1분위, 2분위가 확실히 출산율이 확 떨어지죠. 확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소득이 높은 3분위. 그러니까 소득 상위 한 33% 되겠죠. 네네. 이 사람들은 소득률,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아주 약간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예.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죠. 예. 매우 덜 떨어졌죠. 네. 거의 뭐 현상 유지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거를 아동 기본소득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엄청 웃긴 얘기가 말도 안 되는 되는 거예요. 소리죠. 예. 아니 하위 66% 그러니까 뭐 한 중산층까지 네. 커버하는 이런 대책을 네. 만들어야지. 왜 저 3분의 1까지. 그 분포를 보면 최하위 계층들은 출산율이 1점대 오래전부터 이미 1점대였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계속 감소 추세였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가장 소득 계층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건 중산층을 늘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산층을 확대시키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무슨 아동 기본소득 이런 거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30만 원으로? 월 30만 원으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시간이 또 모자라 버리냐. 이거 시간 못 맞췄네. 네네. 자, 그래서 원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어떤 저출산의 이유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또 합니다. 또 네. 봐서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앞에 붙여서 하든지 뭐 그래도 네. 되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그리고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경로 의존성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 낳아서 뭐하노 이런 생각이 점점 굳어지면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반전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나라 기본 계획 보고서에서는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때로는 일단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출이 좀 더 과감하게 늘어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이걸 뭐 바꾼다든지 뭐 그런 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사실은 모든 제도를 사실상 저출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재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네네.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아까 이제, 소멸, 재앙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뭐 국민들한테 니들이 그런 식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니들이 애를 안 낳아서 뭐 재앙이다. 그건 아니지. 근데 이제 좀 더 위기감을 좀 더 경각심을 가져올 필요는 있는 거지. 근데 좀 파지티브한 캠페인이 필요한 거지. 뭐 그거는 이제 아이를 낳읍시다. 그렇죠. 뭐라던가 아니면은 아이를 낳아도 행복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라던가. 카피라이팅을 이제 네. 우리가 짤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막 재앙 이러면은 왠지 무서워? 그치, 무섭기도 하고, 아이씨, 그럼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뭐 10년 뒤에 임모탄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맞고 싶으면 애를 낳읍시다 뭐 그러든지. 아니 뭐야? 그건 유튜브 각이네. 네, 뭐 그래서 좀 일단은 좀 급하게 중간에 끊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다음 주 이어서 해야겠다. 안 되겠다. 예, 정리해서 저출산 특집도 하지 뭐. 네. 이것도 사실 길게 얘기해 볼 만한 게 굉장히 많은 얘기니까. 네. 2부 네. 2부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